자, 48페이지. 그러나 긴장의 가장 큰 부분은 잉여 포텐셜보다는 의존적인 관계의 결과로서 일어난다. 우리 이거 7가지 습관에도 이 의존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존적이냐 독립적이냐는 정말 이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야 되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선택,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의존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의존적이면 뭘 하겠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의존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주위 사람들, 자녀들도 내가 의존적으로 키우고 있진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내구도는 주는 것보다는 주로 받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흔히 파트너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역할을 투사하게 된다. 그것은 타인에게 그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투사, 이게 항상 우리가 심리학이든 뭐든 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투사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그거죠. 내가 레벨이 높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은 레벨이 낮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전부터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뭐냐면 그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를 닮을 거라는 얘기도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나 어쨌든 엄마 아빠를 투사할 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김창호 그 사람 하나 봤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부모를 보라고 그러는데 그 부모의 그런 게 아니고 대화법을 보라고. 그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 대화법이 그런 일반적인 대화법이 아니고 싸우는 대화법이면 문제가 그 자식들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대화법을 그대로 따라오니까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래서 그걸 보라고. 나한테 잘해줄 사람인지 안 잘해줄 사람인지 문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하기로 한 부모님 만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엎어요? 그걸 이제 그건 엎어야 되는 거지. 부모님 보고 엎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걸 보라는 얘기니까 그런 걸 보라는 생활 습관을 보라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파악되기 전에 결혼하자라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나서 결혼하자고 해야 돼. 둘이 대화하는 걸 들어도 신랑이랑 나랑 대화하는 거의 애하고 어른하고 대화 수준이랑 우리 애들은 그럴 건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투사는 타인에게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투사할수록 애들은 독립적이지 못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걔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투사 말고 또 그거를
애들이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시다시피 의존적인 관계는 양극성을 낳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망쳐놓는 균형력을 불러온다. 트랜스핑의 규칙은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극성을 즉각 해소시켜버린다. 그래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트랜스핑의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긴장이 곧 눈에 띄게 해소되는 것이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정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은 모든 결점에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용서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 내가 완벽해야만 된다라는 걸 전제로 삼거든요. 근데 당장 바꿔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다면 당장 바꿔야 되는 건 지금 이대로의 나의 모습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을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투사한 자기의 기대를 벗겨낸다는 의미다. 이거 뭐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용서한 후에 남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한 후에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 모든 책이 이게 일맥상통하죠.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을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가 다른 것을 욕망하는 상황은 오묘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저절로 해결되어 버린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자녀 결혼 문제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타타부타 뭐 나는 마음에 드는데 안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냥 놔둬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는 말은 뭐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아니냐. 근데 키울 때 잘 이제 걔 스스로 독립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유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나중에 그 상황이 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20살이 지났는데 그게 엄마랑 자식이랑 싸워도, 부모랑 자식이랑 싸워도 결국 법정으로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20살이 넘으면 그거는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니까. 자식의 결혼에 부모가 감나라 배나라면 이제는 그게 사생활 침해가 되잖아요. 4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필요한 것은 오직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그것을 트랜스핑의 규칙으로 대체하여 프레일링이 첫째 원칙의 의도를 맞추는 것이다. 파트너와 함께 이대로 실행한다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추론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에게 맡겨놓기로 하자. 우리는 그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런데 대체 펜듈럼에게 규칙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클래시 펜듈럼의 경우에는 이것이 쉽게 이해된다. 그들은 공명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행동이 동시에 일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추종자들의 일치된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펜듈럼은 왜 그런 것일까? 우선 펜듈럼의 규칙은 사고와 행동의 기준, 즉 정상적인 표준을 설정한다. 사람들은 펜듈럼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성공의 모조품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의 성공은 따라할 만한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진짜 성공은 용감히 규칙을 깨뜨리고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를 벗어나는 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펜듈럼이 계속 방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레벨이 낮으면 그 단계를 벗어나기가 쉽잖아요. 우리는 그냥 데이비드 호킨스 책 보면서 아, 내가 200 이상인가? 내가 지금 250인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300으로 가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데이비드 호킨스 책 한 번 읽으면 진짜 갑자기 레벨이 뻥뻥 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읽으면 또 뛰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 딱 돼야만이 그 올라갔던 레벨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좀비들하고 펜듈럼은 계속 그 레벨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왜? 깨어있으면 자기가 없는 걸 못 얻기 때문에 자꾸 그 레벨을 떨어뜨려야만, 그 사람의 레벨을 떨어뜨려야만 펜듈럼은 그 사람의 갈등의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골치 아플 만한 일을 만들려고 하고 그 사람의 레벨을 떨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충분히 그거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그럴 수 있는 내공이 되느냐는 거죠. 다른 이의 발꿈치만을 쫓는 사람은 지는 내를 붙잡으려 영원히 발버둥치는 운명에 갇히고 말 것이다. 성공의 표준, 그건 신기루다. 그러나 사람은 펜듈럼의 규칙에 자신의 환상의 거미줄을 꽁꽁 묶어두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기를 원치 않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공의 표준은 신기루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면, 또 마크 저커버그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마크 저커버그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자기만의 방식을 일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지만, 이미 한번 성공한 그거를 따라했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방식을 어떻게 해라?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환상은 종종 미지의 현실보다 더 달콤하고 관리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세워져 있는 표준에 자신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할 때 사람은 영혼의 불편함을 느낀다. 실패 앞에서 두려움이 그를 압박한다. 그는 열등감에 빠진 채 저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음을 느낀다.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은 거부하기다. 그는 도달할 수 없는 표준에 대해 거부와 분노의 벽을 자기 주위에 둘러친다. 아니면 표준을 향한 추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 그는 펜듈럼의 규칙을 따르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조건의 상자 속으로 영혼을 구겨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봤자 불만족만 남을 뿐 아무런 소득도 없다. 불만족은 또다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악순환적 요구를 낳을 뿐이다. 표준 모델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불만족과 좌절감의 에너지를 방사하게 된다. 그 밖에 다를 수가 없다. 그것은 당나귀가 눈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 빙빙 도는 것과 똑같다. 타인의 성공을 모델로 내세우는 파괴적 펜듈럼이 그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성공의 표준은 없다라는 건 지금 같은 말인데, 만약 누군가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가 그 성공을 따라서 해서 나도 성공하려고 그 성공을 따라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람쥐처럼 빙글빙글 도는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다람쥐처럼 빙글빙글 돌게 빠지게 한다? 펜듈럼은 그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만의 독창적인 걸 만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된다? 펜듈럼의 덫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펜듈럼의 덫을 벗어나서 내공을 키우고 레벨을 올린다라는 건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되겠네, 어쩌다 한 번씩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의 노력으로 그 덫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거부의 벽도 역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따르고 싶지 않은 규칙을 강요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매 순간 주위에 보호막을 둘러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미로에서 빠져나가는 분은 반드시 있다. 그것은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숨막힐 듯 황홀하고 놀라운 내면의 자유를 얻는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이런 자유에 가까이 다가간 한 독자 편지로 그 예를 들어보겠다. 펜듈럼의 방해가 많지만 내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노력을 하면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51페이지. 저는 30살인데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남자가 없었어요. 성문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중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25세가 될 때까지는 반드시 누군가와 잠을 자야 하고 처녀성의 도덕적인 고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될 뿐이란 말이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늘 믿어왔습니다. 저는 외모가 매력적인 편이고 가까운 사이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냥 함께 자고 싶은 남자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상태가 나에게 충분히 만족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모든 사람이 육체적 사랑에 몰두해야 하죠? 저는 아니에요.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대중적인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정관념들 중에 어떤 것들이 저를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자신이 정신적인 불구자가 아닌가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홀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 자신의 자기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특별히 끊임도 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어요. 저의 경우가 어떤 기피증 같은 증상인가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에 가까이 다가간 독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또한 적지 않은 내면의 힘과 독립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기피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놓기만 하면 된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말이다. 필요의 수준을 낮추고 좀 더 단순해지면 좋을 것이다. 온갖 곳에서 우리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정보의 빛으로 판단하자면 모든 사람이 섹스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모든 성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영위하는 것은 아니며 파트너가 전혀 없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홀로 있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유별나다는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환상을 믿게 된다. 자유로운 정신을 지녔다는 도시 파리를 예로 들어보자. 파리는 외로운 영혼들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어왔다. 사람들은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거리를 달리고 수없이 많은 카페로 기어든다. 그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집에서 커피를 마시면 왜 안 되는 걸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외로움이 그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기 때문이다. 펜듈럼이 자기 규칙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집단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복종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 규칙을 세우는 자는 펜듈럼이 아니다. 펜듈럼은 규칙 덕분에 존재한다. 규칙이 펜듈럼을 낳는다. 맨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 거죠.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뭐다? 그 다음엔 술이 부르는 거죠. 그게 펜듈럼이죠. 규칙에 의해서 펜듈럼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펜듈럼은 자신의 음흉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펜듈럼의 파괴적인 속성은 무엇보다도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로부터 멀찍이 벗어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상상해보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을 보러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두 줄을 세우고 군대처럼 행진하라고 강요한다. 누군가가 거기서 빠져나가 애를 쓰지만 그들은 그를 거치게 다루며 대열 안으로 되돌려 놓는다. 거기서 어딜 가려고 줄을 서란 말이야.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판타지들은 시간이 지나면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우리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진짜 컴퓨터가 언제 나타났어요? 1960년, 70년도에 미국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컴퓨터라는 걸 일반 사람이 보기 시작할 땐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그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자 개인이 소유하면서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시대가 어느새 온 거죠.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판타지와 현실 사이에 벌어진 틈은 훨씬 더 줄어든다. 물론 매트릭스 영화에서처럼 사람들이 온몸에 튜브를 꽂고 배양기 속에 누워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유는 현실과 아주 흡사한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그 강요된 대열이 현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반드시 대열 안에 서야 한다는 규칙이 환상이다.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환상에 푹 젖은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흔들어서 깨워줘야 한다. 혹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가 말하는 것처럼 연결점, 육체와 에너지체가 연결되는 지점을 변경시켜서 어딘가 현실이고 어디가 환상인지를 알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공부나 데이비드 호킨스나 이런 쪽 시크릿 쪽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가 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보는 건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사실인지 이런 상황들이 와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계속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레벨이 다른 사람은 다른 현실을 보게 돼 있어요. 다른 현실을 지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이라면 어떤 사람이 400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400이 보는 지각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얘기도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가 듣고 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레벨이 1000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레벨이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컨대 장애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열등함에 고통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펜듈럼의 규칙을 무시해야만 한다. 그가 만약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표준 모델은 뒤쫓기를 거부하고 만족 속에서 살기 시작할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농구를 하는 장애인들의 마이클 조던을 흉내내는 건장한 청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청소년들은 대열 속에서 걷고 있기 때문에 대열을 벗어난 장애인들보다 덜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제2의 마이클 조던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펜듈럼의 규칙을 깨는 자는 리더가 되거나 변절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스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된 불량배가 된다. 이게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난다고요? 누구는 리더가 되고 누구는 변절자가 된다고? 네? 경계점?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냐? 레벨? 남해가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펜듈럼의 규칙을 깨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한테만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은 변절자가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남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으면 스타가 되는 거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잘난 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불량배가 되는 거죠. 앞사람은 펜듈럼의 규칙을 깨뜨릴 수 있는 완벽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고 뒷사람은 그것을 의심했다. 어느 쪽이 되느냐는 오직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었고 뒷사람은 그것을 의심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내가 멋있어야지라는 거 하나만으로 좌충우돌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피해가 되는 거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가 불량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스타는 스스로 태어나고, 이거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그죠? 뭐,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고 막 이런 말 많이 했어. 스타는 스스로 태어나고, 그러면 펜듈럼은 그에게 조명을 비춘다. 무리의 대열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성공의 새로운 공부기를 창조해낸다. 펜듈럼은 개성을 용인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스타를 바라보고 있는 펜듈럼으로서는 그를 자신의 총알을 만드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새로운 규칙이 생기면 대열은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스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 당신이 패한다. 펜듈럼과의 전투에서 당신은 언제나 패배를 맛볼 것이다. 싸우지 않고 대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 비법의 전부다. 가만히 빠져나와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검은 양복 입은 자들에게 작별의 인사로 손을 들어줄 수 있다. 싸우지 않고 대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런 걸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많이 좀 볼 수 있잖아요. 호텔 뷔페 같은 데 가면 처음 온 사람들은 당황하잖아요. 그죠? 규칙도 잘 모르고. 근데 몇 번 갔던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호텔 뷔페 갔는데 처음 갔던 사람이 잘 몰라서 막 당황해가지고, 당황하면 조용하게 옆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큰 소리로 여기 막 해가지고 궁금한 거를 자꾸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험한 사람처럼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된다. 안 그러면 끌려나갈 수도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대열로 몰아넣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당신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아무 짓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관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세상에는 거꾸로 뒤집힌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랜서핑은 펜듈럼의 규칙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이 매트릭스의 부속품처럼 밖에 있다는 생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트랜서핑이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어요. 여기 그냥 지금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책 읽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철학관 아저씨가 가면 누구를 싫어한다? 직장이 싫어한다. 똑같은 거 얘기해서 괜찮은데 특별하게 없어서 특별하게 말해줄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사업하는 사람 제일 좋아하잖아요. 철학관 아저씨. 왜? 이게 자기가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도움될 수 있는 게 있지만 나도 뿌듯하거든.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때 이렇게 해서 뭐 오니까 무서우면 잡으세요.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을 얻는다. 환상 또한 선택이다. 환상이 마음에 든다면 누구나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냥 환상에서 안 빠져나오면 돼요.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으면 나 자신의 생각을 이직에 보이고자 하지도 않는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두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여기 나오는 트랜서핑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이 전부 트랜서핑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보세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예, 그런데요. 저는 그리로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